그 다음에 18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건 공인중개사 법령을 실무적으로 물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 중갱이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작성 의무는 없지만 그러면 작성했다면 중갱이를 수행했으니까 서명 및 날인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만 하면 된다 거의 틀려버렸고 2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에 의해 중개가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거지. 주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뭐 책임자. 3번의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그래서 9가지 필요기재사항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까지 틀려버렸다 이 말이야. 거래계약서의 필요기재사항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한번 또 외워보자 이 말이지. 물건의 표시, 뭐 부동산의 표시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거래 금액. 그래서 계약금이다, 중도금이다, 잔금, 지급 일자에 관한 거 있죠. 거래 금액과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뭐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일시, 물건의 인도 시기 계도 되고, 인도 일시 계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조건과 기한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으면 조건과 기한에 관한 사항도 꼭 적어 넣어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무슨 사항? 약정사항, 기타 특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한 날짜, 교부 일자도 꼭 적어 넣어줘라. 이걸 적어 넣어줌으로써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가 사실상 강제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하도 생략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많아서 요 집어넣은 게.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뭐 인적사항 몇 가지다? 9가지인데 한 개 빠졌네. 계약일. 알겠어요? 계약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제가 요렇게 순서대로 딱 기억을 하고 있는 거는 뭐를 지금 눈앞에서 떠올리가 적은 거다. 서식. 매매계약서 서식의 구성이 협회에서 보급하는 서식에 보면 대체로 이런 순으로 기재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된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하면 서명 및 날인 의무 위반이잖아. 서명 및 날인 의무 위반하면 업무 정지 3개월짜리지. 거래계약서 서식은 이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법정 서식이 아니다 그랬다 이 말이지. 그 다음 19번에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아니다까지 틀려버렸고 2번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 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해놨는데 뺏겼네. 그렇죠. 25회 기출문제고 18번은 20회 기출문제야. 이거 20회 걸 좀 뺏겼다. 그렇죠? 그렇죠. 3번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간데 틀려버렸잖아.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 있다 없다? 없다. 4번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즉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일 뿐이지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5번 틀린 거. 요거는 요렇게 강의하면서 주의 좀 하라 그랬잖아. 우리가 이중 시리즈에 있다 그랬죠. 이중 등록도 금지, 그 다음에 이중 소속도 금지, 이중 사무소도 뭐 금지, 이중 계약서도 뭐 금지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요거 두 개는 절대적 등록 취소 알겠어요? 요거 두 개는 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요거 세 개가 몇 년짜리? 1년짜리인데 요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중계약서 작성, 그 필요적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무슨 취소 사유일 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일 뿐이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자 그랬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봅니다.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여야 할 사항이다. 틀린 것은
이건 이제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이후 가면은 결국 중개 완성 시점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일 먼저 봅시다. 이 세 가지 일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잖아. 뭐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도 뭐 작성 교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정 설정 내용도 위에 설명도 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 세 가지 일이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중개 완성이 만약에 매매 계약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계약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네 번째 무슨 일도 해야 된다? 실거래가 신고하는 일도 해야 된다라는 거라. 60일 이내에. 그렇지. 이와 관련된 문제답고, 거래계약서 세 부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한 부씩 주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부를 갖도록 한다. 그래야 되죠. 몇 년 보가이다? 5년 보가이죠. 2번 확인설명서도 세 부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한 부씩 주고 개업공인중개사 한 부 가져야 되죠. 몇 년 보가이다? 3년 보가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설명한다 해놨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 그래서 결국 이 중개권에 인해서 이 책임 범위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는 건 요거야, 요거. 보정 설정 내용을 뭐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그 정서사본도 교부하는 일을 해라라는 요 설명하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고의과실이 있어가 만약에 고객인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러이런 내용으로 보정을 설정해 놨으니까 얼마까지는 손해배상 금액이 보장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설명하라는 거거든. 4번 보정 설정에 대해 똑같은 말이에요. 보정금액, 보정기간, 그 소재지 보정기간과 보정금액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는데 문장이 틀려버렸어요. 봐봐. 보정금액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 말이 맞아 틀려? 자, 보정금액 그러면 1억을 보정 설정했으면 1억까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발생된 손해액 전부가 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 여기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문장에 함정을 중간에 턱 끼워 넣어놨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잘못을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정 설정 관계 정서와 사본을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이거 전부 다 쌍방에게 교부하는 겁니다. 쌍방에게.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쌍방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일방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일방에게 교부하는 거지. 그건 중개의뢰인에게만 교부하면 되니까. 21번에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틀린 것은 있는데 1. 갑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만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판례를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판례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거 기억날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가 완성된 때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중개하지도 않은 건에 대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등을 함부로 작성 교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부업체 대출 사기 사건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거기다. 그 판례를 물어보는 거야. 2번 갑이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될 기간은 몇 년? 5년이고, 공동중개의 경우 갑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뭐 해야 되는 거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또는 걔가 또 틀려버렸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4번에 계약에 조건이 있는 경우는 그 조건도 거래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될 필요적 사항이다라는 거죠. 5번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된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뭐 할 수도 있도록 해놨다. 권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문제는 또 28회 작년에 또 장난쳤네. 또는 및 같고. 알겠어요? 작년에 낼 게 없었던 것 같아요. 22번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데, 도대체 뭘 묻는 문제인지 문제를 보고서는 감이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그 법률관계하는 게 권리의무관계거든. 결국 지문 딱 보니까 민법 물어보는 거든. 민법 공부하는 게 결국 법률관계 공부하는 기라고 그랬거든. 권리의무관계. 1.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뒤에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원래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려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여기 틀린 걸 물었나? 답이네. 알겠어요? 기쁘다. 이런 게. 해필이면 1번에 탁 갖다 박아 나가
또 여러분들 확실하게 자신감 가지고 1번 틀리다라고 맞춰봤잖아. 2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잘 몰라도 그만 뭐 맞춰본 거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의 무슨권을 설정한 때는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누구에 대하여?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옵니다. 민법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이죠.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의 논리입니다. 이 지문은 제 기억이 맞다면 민법에 쓴가 이 과목에 쓴가 전세권 설정자 하는 글자를 뭐로 바꿔가 틀렸다. 전세권자로 바꿔가 틀렸다 하면서 물은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민법인지 모르겠다. 3번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뭐 민법 규정에 따라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2년 이상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4번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이 지상물 하는 거 건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은 종속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물의 소유권과 분리해서 지상권만 따로의 양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꼭 이 이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토지가 있는데 이 건물의 지상물의 소유자가 뭐다? 갑이라. 알겠어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상권자가 꼭 갑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논리예요. 이 지상권자가 알겠어요? 을이라고 한다면 토지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다라고 해봐요. 이래도 뭐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그러면 결국 알겠어요? 이 건물 소유자 갑은 알겠어요? 지상권자인 을로부터 이 토지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야 이 건물의 소유자 갑이 지 건물에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이용권은 누가 갖고 있으니까? 을이 갖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은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흔할 거다, 흔하지 않을 거다? 흔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5번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 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우리 민법에 보면은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대충 30년, 뭐 15년, 5년 가는 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까지 약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년, 15년, 뭐 5년 가는 게 있는데 그 기간보다 짧게 약정을 하게 되면은 뭐다? 30년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고 15년으로 봅니다. 그거보다 최단기간보다 단축해서 약정을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해봤자 몇 년이 되는 거다? 최단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봐요. 그렇지? 자, 그 다음, 23번 문제. 어른에게 농지법상 농지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 문제만 보면 실무 문제 맞다, 안 맞다? 맞는데 1번부터 5번 내용을 보면 결국 농지법 내용이야.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한 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농지는 임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하시라 그랬죠.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다 허용이다.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이다. 이런 케이스는 예외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논리거든. 2번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농지 임대차 계약은 요식 계약으로 본다, 불요식 계약으로 본다. 요식 계약으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3번에 농지 이용 정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으로 하게 돼 있다? 3년 이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농지 임대차 계약은. 그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까지 또 틀려버렸다. 말이지. 알겠어요?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뭐 신청할 수도 있다. 조정 신청할 수도 있다. 이거는 재차 안 물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끼워 넣기용이에요.
5번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뭐다 항상 특례 규정으로서 늘 등장하는 겁니다. 주임법에도 나오고 상임법에도 나오는 거야.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누구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건 주임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거든. 그래서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들어 사는데 집주인이 바뀌어버렸어. 바뀌어도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는 말은 그 주택의 양수인이 새로 등장했다는 거잖아. 그 양수인은 누구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보증금 반환 채무도 같이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거다. 넘어가는 거다라는 거지. 그 다음 24번에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민법 규정에서는 농지라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법조문은 막아놨습니다. 왜 이런 조문을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농지의 무슨 제도를 금지하기 위해서 소작 제도를 금지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세권보다 좀 약한 관계인 임대차 계약 관계도 소작 제도를 금지시키기 위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은 임대차도 금지다 허용이다? 금지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전세도 민법에 따라 안 돼. 임대차도 농지법에 따라 안 돼. 이렇게 뿐만 요즘 시대적 상황에 비춰보면 골치 아픈 문제가 터져. 시골에 가니까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농지를 보전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농지를 보존하니까 농업 경영을 하려는 사람한테 팔면 되는데 농업 경영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또 팔려고 하지도 않네. 그래서 임대차 정도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좀 해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 해야 되겠다. 이래서 농지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요. 알겠어요? 근데 전세권 설정은 안 됩니다. 알겠어요? 2번 이 단어를 좀 외워요. 농지 전용 협의 하는 거 동그라미 딱 쳐. 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협의를 외워두라는 소리는 뜻을 절대 물어보지는 않거든. 요 세 단어를 구별하는 소리야. 농지 전용 협의,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알겠어요? 요 세 개를 딱 구분해 가지고 잘 봐요.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매수할 때는 농지증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발급 면제야. 알겠습니까? 근데 농지처가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발급 받아야 됩니다. 발급 대상인데 여기 더 중요해. 발급 대상인데 알겠어요? 어차피 농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전용 허가 신고를 했다 안 했다? 했기 때문에 무슨 계획서는 작성 안 해도 된다?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은 면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되는데 뭐가 면제될 뿐이다?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이 같이 공부해가 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주말 체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 말한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취미 영농이기 때문에 농업 경영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이 면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또 한 개 더 외우면은 알겠어요? 연구 실험 실습용으로 농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도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 말한다? 받아야 되는데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니잖아. 따라서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이 왜 면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 세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농지증 발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는 발급이 면제야.
요러고만 알기만 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인데, 자, 이 설명합니다. 공급생이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협의는 뭐고 허가 신고는 뭐냐? 잘 봐요. 이렇게 보세요. 협의는 누구끼리 협의한 거다?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는 누구끼리 한 거다? 그 당사자끼리 한데 당사자가 누구다? 잘 들어요. 행정기관끼리 협의한 거야. 행정기관끼리 협의한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근데 요 농지 전용 허가 신고는 알았어요. 개인이, 사인이 어디에다가 행정기관에다가 허가받고 신고한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이 농지는 행정기관 서로 간에 이제 이 농지는 더 이상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협의가 끝나버렸어. 그거는 이제 농지증 발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립니다. 행정기관끼리 협의한 거야.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 3번에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하는데 이것도 경매 문제에서도 잘 나옵니다. 틀려버렸어요. 매수 신청 시 하는 말은 입찰 서류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내가 입찰 서류 낸다고 해가지고 농지를 매수할 수 있을지 없이 아나 모르나? 모르는 거잖아. 자기가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농지증 미리 낼 필요 뭐 있어? 그러면 농지증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느냐 하면 잘 들어봐봐요. 이 경매 문제에서도 이렇게 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경매에 있어서 일단 절차상 이것만 잘라가 이야기할게요. 매각기일이라는 날짜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결정기일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지. 결정기일. 결정 없고. 그렇죠? 요거와 요거는 며칠 차다? 7일 차가 나요. 그러면 요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입찰을 실시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입찰 서류 내는 날 있잖아. 그 날을 무슨 기일? 매각기일. 그러면 일주일 뒤에 요 날이 있어요. 요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요 날 매각을 실시한 결과 있잖아. 결과에 대해서 매각을 뭐다? 허가할 것이냐, 불허가할 것이냐 결정해가지고 만다 선고하는 날이야. 그래서 매각 허부 결정 선고하는 날이야. 알겠어요? 요때 최고가 매수 신고한 사람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때 그 사람은 요 날은 호착만 해요. 누구누구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습니다. 하면서 이름 불러. 알겠어요? 이름만 부르지 아직까지 매각이 결정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 며칠 뒤에 결정난다? 7일 뒤에 결정나.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알았어요? 언제까지 내면 돼요? 요때까지 내면 되는 거야. 매각 결정기일까지. 요 날 농지를 최고가 매수 신고했잖아? 그럼 이름 불렸잖아? 그러면 며칠 뒤에 내면 된다. 7일 뒤에 내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바빠. 실무상으로는.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발급 기한이 며칠이다? 4일이에요. 4일. 4일 걸린다. 민원 처리 기한이. 농업경영계획서가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틀 만에 발급이 돼. 그런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 안 되는 경우는 발급 신청하면 며칠 걸린다? 4일이 걸려. 그럼 바쁘나 안 바쁘나? 바빠. 그래서 자기가 매각기일에 농지를 매수 참가하려는 사람은, 입찰 참가하려는 사람은 매각기일이 되기 전에 미리 농지증 발급 준비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실무적으로는. 요 두 글자 꼭 외워놔요. 매각기일, 매각결정기.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런데 지금 보통 사람은 요 용어를 잘 몰라. 모르고 요 날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입찰기일 한다 이 말이야. 입찰을 실시한다고 입찰기일 하고 요 날짜는 이제 허가 받으니까 낙찰기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이제 법이 바뀌면서 알겠어요. 용어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경매 용어가. 입찰기일이 무슨 날짜로? 매각기일로. 낙찰기일이 뭐로? 매각결정기일로. 자, 요 참고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요때까지 제출 뭐 하잖아? 제출 뭐 하면 불허가 결정이 나요. 에이? 불허가 결정이 나고 매수신청 보증금 냈는 거 있지 10%? 안 돌려줘요? 돌려줘요? 에이? 자, 이거는 잘 안 묻습니다, 시험에. 이거는 자칫 잘못 물으면 오류가 돼요. 법적으로는 돌려주는 돈이에요, 원래는. 근데 실무에서는 거의 99.9% 뭐 안 돌려줘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매각기일로 공고문을 내거든. 매각기일 공고문을 신문에 낼 때 농지에 대해서 매수 참가한 사람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매각 결정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고 매수 신청 보전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공고문에 딱 적어놔 버리. 그 공고문에 적어놓은 걸 우리는 특별 매각 조건이라 그러거든. 그 특별 매각 조건으로 공고문에 딱 제시가 돼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실에서는. 그게 안 돌려줘. 근데 만약에 공고문에 그 특별 매각 조건이 제시됐다 안 됐다? 안 됐으면은 그것도 돌려준다 안 돌린다? 돌려줍니다. 근데 대부분 공고를 해요. 특별 매각 조건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4번에 농지 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로 전 가족이 이사를 와야 된다 해놨는데 이 농지법이 한 10여 년 훨씬 지났을 낀데 개정이 돼가지고 통작거리 제한 제도가 폐지가 돼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전혀 규정 근거도 없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5번 요즘은 일일 생활권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아무리 멀어도 40km, 80km, 100km 돼도 알겠습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야. 근데 아마 아직도 세법 분야로 쪽 가면은 통작거리에 따라서 작용이냐 작용이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해석될 수가 있어. 알겠어요? 5번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다라는 판례입니다. 알겠습니까? 단지 이 사람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알겠어요?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25번에 알겠어요?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주말 책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얼마 제곱미터여야 한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제도죠. 농지법에서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농지의 소유 상한 하는 거. 농지의 소유 상한. 농지 소유 상한.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원칙적으로 지금 농지법상으로는 농지의 소유 상한 제도는 없어졌다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 3가지 케이스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면적을 제한한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말 체험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기준으로 얼마까지만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또 우리가 8년간 농사 짓다가 농업 경영에 종사하다가 이제 인농하잖아. 8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다가 이제 농사 그만 짓겠다 하고 이제 인농하게 되면은 얼마까지만 소유를 허용한다?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알겠어요? 그리고 또 상속받은 농지일 때도 얼마까지만 소유를 허용한다?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 면적을 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1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이걸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알았어요. 처분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임대하든지 위탁 경영하든지 이런 수를 내야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 2번에 주말 책농 목적인 경우에도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오죠?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된다 그랬고 3번에 농지 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 경영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아까 요식계약으로서 서명계약. 임대 농지를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5년간 농업 경영을 하다가 인용하는 경우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5년간이 아니고 8년간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숫자들입니다. 26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또 나오네. 주말 책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의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 틀려버렸죠? 알겠습니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을 기준으로 따진다라는 거지. 2번도 서명계약 원칙. 3번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이에요. 합병. 이때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발급 대상에서 제외야. 알겠어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농취증 발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 알겠죠? 그 대신에 이제 농지 소유 면적을 제한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 거다. 그 다음 4번에 징집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 맞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케이스죠.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몇 년이 된다? 임년으로 3년으로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약정해야 된다. 아까 나왔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몇 년이 되는 거다? 3년이 되는 거다. 5번 농지 전용 허가라 그랬네. 바다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뭐 해야 된다?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농지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거잖아. 그 다른 용도의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나도록 착수를 안 하면은 뭐다? 그 해당 농지를 뭐 해야 된다?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누구한테? 농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알겠어요? 그 다음 27번에 토지를 중개하면서 무슨 권?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는데 분묘기지권은 또 민법이지. 지상권의 유사한 물권 아닙니까? 분묘기지권에 관한 주제는 항상 요 단어를 그대로 외워놔. 늘 분묘기지권에 관한 내용은 요 단어를 그대로 외워놔야 돼. 기존 분묘의 뭐 수호와 뭐 봉제사 요 단어를 꼭 외워놔야 된다. 요 단어. 알겠어요? 요 단어. 그래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뭐다?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뭐다? 여기다, 요거. 알겠습니까?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뭐다? 여기다라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이 이유가 없으면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이 필요가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그러면 봐봐요. 가묘 쉬워지잖아. 가묘 예장이라고 하는데 가묘 안에 시신이 있나 없나? 필요 있나 없나? 없죠. 그 분묘기지권 인정 안 돼. 암장 몰래 갖다 묻은 거 아닙니까? 이 필요가 있나 없나? 없잖아. 인정 안 돼. 그다음 평장 봉분이 있다 없다? 없어. 봉분 없는데 맨날 헤딩할 기가 저라면서. 알겠어요? 이게 필요하나 필요 없나? 필요 없어. 인정 안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지역적 범위 내라 하더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무슨 분묘? 기존 분묘의 소와 봉제사야.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힘까지 없어. 권능이 인정되지 않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분묘 주위에 사선 가면서 언덕이 조성되어 있잖아. 둥근 언덕. 그 언덕이 조성되어 있는 그 위치까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겠나 안 되겠나? 기존 분묘소와 봉제사의 필요한 위치에 그 사성이 조성되어 있으면 그것도 인정된다, 안 된다? 되는데 필요한 위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분묘 주위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해가지고 반드시 사성 부분에까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결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자,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의 존속기간, 그 물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 분묘소와 봉제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인정하잖아. 그러면 이제 분묘소와 봉제사도 계속 하고 있고, 알겠어요? 분묘도 뭐 멸실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있으면 분묘기지권도 뭐 계속 존속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계속 활용하면 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문중분묘가 있어. 문중분묘의 분묘기지권은 누구한테 인정되는 거다? 또 이거 생각해. 분묘의 소와 봉제사를 누가 하더라? 종손이 하더라라는 거야. 종손에게 전속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문중에서는 종손이 있고 막 이민가 비서. 그러면 종손이 뭐다? 분묘의 소와 봉제사를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문중 자체가 하더라 이 말이지. 그럼 그 문중에게 뭐다?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나 종손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인정한다라는 것 뿐이지. 알겠습니까? 이 단어 갖고 계속 활용하면 돼. 기억, 장래의 묘소, 가면은 분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묘기 인정 안 됨.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시효 취득한다.
시효치 들어갑니다. 20년간 평형경연하게 뭐다?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점유 관리해 왔다면은 분묘기지권도 시효로 인해서 취득한다 한다? 한다라는 소리. 즉시 취득하는 게 아니야. D가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주의공지에까지 미친다. 주의공지에까지 미친다. 왜? 주의공지도 수호와 봉제사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것은 뭐? 니은 틀렸고 리얼 틀렸고 답 2번이네. 알겠어요? 하여튼 분묘기지권은 뭐다? 요걸 꼭 활용하시면 돼. 알겠어요? 그러고 이것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관습법상의 물권인데 뭐다?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라요.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은 토지에 관한 권리가, 지상물에 관한 권리가, 토지에 관한 권리야. 이거. 그러면 분묘기지권도 분묘에 관한 권리다. 분묘가 설치된 토지에 관한 권리다. 토지에 관한 권리야. 알겠습니까? 토지에 관한 권리야. 자, 그 다음 됐고 28번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1.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이 문제하고 지문이 미스매치가 일부 되죠. 문제는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인에게 설명했다 하는데 갑자기 자연장지가 등장하는 게야.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법을 알아야 돼. 알겠어요? 대한민국의 전 국토의 묘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거 무슨 법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자연장 제도가 나와요. 알겠어요? 자연장 제도가. 그래서 이 1번 지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물어보고 있어 지금. 알겠습니까? 문제하고는 조금 미스매치지만 문중자연장지 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 장사법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습니다. 7월 초쯤에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려버렸어요. 알겠어요? 가족자연장지도 무슨 사항이다?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자연장지도 있고 문중자연장지도 있고 법인 등 자연장지도 있어. 법인 등 자연장지는 허가사항입니다만은 다른 자연장지는 무슨 사항이다? 신고사항이라요. 그래서 틀려버렸어요. 2번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채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한다. 이 규정도 이 법에 나와요. 그 분묘를 설치했으면 매장을 냈으면은 매장 신고를 해야 한다. 해야 됩니다. 관할 시장 등에게 30일 이내에. 근데 이런 거는 중개사 자격 시험에 내면 될까 안 될까? 아니 1번 같은 거는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준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뭐다 임야의 매수를 의뢰해오는 의뢰인한테는 뭐다 자연장지 조성하려면 허가사항입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매장을 했으면 매장 신고를 해라 하는 거 이 법에 있기는 있어. 있는데 그거는 누가 알면 되는 거다. 중개사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기고 뭐 장례 지도사가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장례 지도사 자격증도 국가 자격증이다, 민간 자격증이다. 국가 자격증이에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 자격증이다 이 말이야. 아무나 그 장례 지도사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이 말이야. 국가 자격증이야. 법무사, 뭐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처럼.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 뭐 주산 1급하고 부기 1급 하는 거 옛날 자격증 있지? 그렇죠? 그 자격증 국가 자격증이다, 민간 자격증이다. 민간 자격증이에요. 근데 민간이 실시한 민간 자격증인데 국가가 뭐 해준 거다? 공인해 준 거야. 국가 공인 자격증이야. 알겠어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가가 공인해 준 자격증이 아니고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전문 자격증이에요. 국가 전문 자격증이에요. 알겠습니까? 법무사 자격증처럼. 알겠죠? 한자 급수 시험 있나 없나? 있죠? 8급, 7급, 6급 쪽에 가지고 3급, 2급, 1급 올라가잖아? 8급부터 4급까지는 민간 자격으로 생활급수라 그래. 그럼 3급부터가 맹민간 자격증인데 3급부터가 뭐 국가가 뭐 해준 거다?
공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상급, 2급, 1급, 특급은 뭐다? 공인급수 간다 이 말이야. 그 대부분 초등학생들은 몇 급까지 따고 심화한다. 4급까지 생활급수 따고 심화하는 거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그냥 한자 공부만 했지. 그럼 적어도 공인급수인 상급 이상은 따놔야 뭐다? 나중에 어디 써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학 입학할 때도 가점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한문학과 같은 데 입학할 때 알겠어요. 공인급수 자격증 따면 점수 가점이 있다고. 알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아마 경찰 공무원 시험 치면은 가산점 줄걸. 알겠어요. 그런 게 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됐고 3번에 분묘기지권은 분매소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봐봐. 분매소와 봉제 사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뭐다? 분묘기지권. 지상권이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 아이가.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매소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만 뭐다? 인정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요거가 또 알아놔야 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알았어요. 전국도의 분묘와 모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묘지 있죠? 분묘 설치하잖아. 60년까지밖에 설치 못합니다. 그럼 60년 지나면 철거해야 한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분묘 기지권은 뭐다? 수호와 봉제사를 계속하고 있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지속된다 하잖아. 그럼 이 법의 내용하고 분묘 기지권의 존속 기간하고 충돌되나 안 되나? 충돌되죠? 이거는 성문법이고 이거는 뭐다? 관세법, 불문법이야. 충돌되면 뭐가 우선이다? 성문법이 우선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는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제한된다? 60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는 관세법에 따라서 뭐다?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됐고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했는데 우리가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전국토의 묘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묘지의 종류별로 설치 면적을 제한한다 한다. 너무 묘지를 크게 설치하지 말아라라는 소리야. 그래서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로, 가족 묘지는 뭐다? 100제곱미터 이하로, 문중 묘지는 뭐 1000제곱미터 이하로, 법인 묘지는 아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더 크게 법인 묘지를 설치하라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장사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묘지 정책은 법인 묘지 위주로 가는 겁니다. 거기 공원 묘지가 바로 다 무슨 묘지다? 법인 묘지예요. 그 법인이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예요.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재단법인에 한해서만 뭐다? 법인 묘지 설치 허가가 나가게 돼 있어. 알겠습니까? 그 비영리 법인인데도 돈 많이 번다 안 번다? 많이 벌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 29번에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어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뭐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1. 가족묘지 한 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2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해놨는데 이게 문장이 글자가 어디 생략돼버렸다. 가족묘지 일기하는 게 말이 안 맞아요. 가족묘지의 분묘 한 기 이렇게 봐야 돼요. 가족묘지의 분묘 한 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에도 20제곱미터까지 가능한 게 아니고 15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봐봐요. 요거 조금만 설명했는데 나중에 어차피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다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게 묘지라, 묘지. 그럼 여기 분묘야, 분묘. 그럼 묘지와 분묘는 개념이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묘지 면적도 규제하고 있고 장사법은 분묘 한 기가 차지할 수 있는 점유 면적이 있잖아. 이 점유 면적도 따로 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규제하지 않으면은 묘지 면적만 규제하고 이걸 규제하지 않으면 돈 많은 사람이 뭐다? 왕릉 만들어 버리. 알겠어요? 그러면 이 법의 재정 취지하고 안 맞거든. 그래서 이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조성을 하되 그 안에 분묘가 여러 개 설치되잖아. 여러 개 설치되면 분묘 한 기와 그 주변의 시설물의 총 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로 뭐 제한을 받아요. 근데 합장하면 비좁으니까 15제곱미터로 허용해줘.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몇 평 땅에 묻힌다 한다. 3평 땅에 묻힌다 하는 게 10제곱미터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게야. 근데 합장하면 뭐다? 15제곱미터까지 이리 봐주는 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원묘지 가면은 아시죠? 봉분이 조금 크다 싶으면 뭐다? 합장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그래 보면 돼. 그 다음에 2번에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 그럼 2년이 틀려버렸어요. 1년 이내야. 자, 아까 요것도 이 법에 나오는 건데 이 법에서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몇 년? 60년 했잖아. 원칙은 30년이에요. 그런데 1회에 한해서 30년 연장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최장 몇십 년이다? 60년이다. 그런데 60년의 기간이 끝나면 몇 년 이내에 철거해야 된다? 1년 이내. 그러면 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야. 60년이 존속기간인데, 그래서 설치기간인데 뿌덕뿌덕 더 묻히고 싶으면 몇 년 더 묻힐 수는 있다. 1년 더 묻힐 수 있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3번 평정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은 인정 안 된다 그랬고 4번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설치 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데 봐봐요. 분묘기지권은 물권이가 채권이가 물권이야.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틀려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5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해놨습니다. 여기 온데 지금 자연장이지만은 묘지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자, 봐봐. 이 법에는 묘지 설치에 관한 규제도 있지만은 자연장지 설치 규제에 관한 것도 있어요. 자연장지 설치 규제든 묘지 설치 규제든 잘 들어요. 왜? 이 법은 남의 땅에 승낙도 없이 허락도 없이 함부로 묘지를 설치하거나 분묘를 설치하거나 자연장을 설치 조성한 사람은 그 분묘, 묘지,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한다 뭐한다? 뭐한다 하는 명문의 규정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관세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아까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함부로 분묘를 설치해도 시효완성으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그랬나 안 한다 그랬나?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내용하고 이 장사법하고 충돌이 또 일어나는 거야. 이 법에서는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분묘를 설치했으면 뭐다?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 주장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랬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 이 성문법이잖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뭐다?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분묘를 설치했으면 시효취득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거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시효완성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30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1. 개인묘지는 아까 30제곱미터라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봐봐요. 개인묘지는 분묘 몇 기만 설치되는 거다? 한 기만 설치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한 기만. 그리고 그 배우자와 합장의 용도로 설치하는 묘지를 뭐 개인묘지라 그러거든. 그러면 묘지 자체가 30제곱미터로 제한받기 때문에 아까 분묘 한 기당 설치 면적 있잖아. 점유 면적은 아까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좀 분묘가 좀 커야 되겠다 싶으면 가족묘지나 문중묘지나 법인묘지에 묻히면 안 되고 무슨 묘지에 묻히면 된다? 개인묘지에 묻히면 몇 제곱미터까지 봉분을 넓힐 수 있다? 30제곱미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묘지의 경우는 아세요. 분묘 한 기당 점유 면적이 뭐 10제곱미터, 15제곱미터로 제한받는 게 아니다. 개인묘지 3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분묘를 설치하면 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제곱미터다 15제곱미터라고 제한을 하는 묘지는 가족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에 그렇게 적용되는 거지 개인묘지에는 적용이 안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 됐고 2번 이 또 봐봐. 이 장례 지도사가 알면 되는 걸 또 물어놨네.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 신고. 아까 나왔던 거죠. 3번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우리는 무슨 묘지? 가족묘지 개념을 적어놨는데 끼워 넣기용이야. 4번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무슨 법인에 한정하여?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뭐 할 수 있다? 허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묘지 하시는 분들 다 허가받아가는 거야.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공원묘지 어디 갈 일이 있으면 공원묘지 입구에 보면 간판 크다랗게 씌워놨잖아. 씌워놨는데 그거 보면 제 해가지고 뭐다? 간판에 보면 제 해가지고 무슨 공원 이렇게 돼 있는 거 한번 볼 거야. 이 재단법인이라는 소리라. 알겠어요? 그 다음 5번에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하고 매장된 유거를 화장하거나 봉안. 아까 철거는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아까는 2년계가 틀렸고 지금은 5고 이래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시간이 이랬는데 10문제가 남았네. 근데 설명거리가 많은 문제들이네. 일단 31번이 이제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32번도 그렇고 33번도 그렇고 뭐다? 세 문제가 들어가 있네. 뒤에는 주인법, 상인법 문제인데 알겠어요? 이건 다음에 연결해서 할게요. 하는데 일단은 요 용어만 알아둡니다. 알겠어요? 자,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뭐로? 타인 명의로 알겠어요? 등기하는 걸 뭐라 한다? 명의신탁이고 그런 타인 명의로 하기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하는 거 있지. 그 약정을 무슨 약정이라 그런다? 명의신탁 약정이라 그래. 그래서 실명법을 만들 때 95년도에 만들 때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조건 뭐다? 무효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법조문 자체에 명의신탁 약정은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 옛날에는 가면 실명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요거 유효다 무효다? 유효였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명의신탁이 가능한 거지. 그렇죠? 무효라. 지금은 무효라. 그러면 이제 이 용어도 알아놨어. 그럼 명의신탁 약정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는 거다. 용어를 익혀놓고 오늘은 마무리 짓자 이 말이야. 용어 모르면 공부가 안 돼. 시험 지문도 안 익혀. 누구다? 명의신탁자와 뭐 명의수탁자 이리 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실명법을 만들 때 95년도에 이걸 무효로 처리하면서 요 사람과 요 사람 둘 다 형사처벌하도록 만들었어요. 한쪽만 형사처벌하는 게 아니고 뭐 이름을 빌려준 뭐다? 이 사람도 형사처벌이야. 알겠어요? 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실권리자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요 사람은 등기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아이가. 그래서 뭐 등기 명의인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요 용어들을 익혀놔야 돼요. 알겠어요? 이래 나오면은 민법에서 명의신탁 공부했었죠? 할 때 봐봐.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하면서 들어본다, 본다? 쉽잖아. 2자간. 누구 등장하노? 두 사람이 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하고 뭐, 이 사람 등장하면 되는 거야. 또 등장할 사람이 있다? 없어. 요 사람은 3자가 있네. 3자가면 일단 두 사람은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이고 누구 한 사람 더 등장시켜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얘기지?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거야. 누구를 등장시키지 그거는 한번 딱 들어보면 되는 기다. 응?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명의신탁이 뭐가 있어요? 계약 명의신탁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 두 개는 둘 다 뭐다? 등기 명의신탁 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요거는 뭐 계약 명의신탁 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럼 저거는 왜 등기 명의신탁하고 요거는 뭐다? 계약 명의신탁이라 하느냐 하면은 알겠어요? 요거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딴 사람인 거야. 등기만 남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요거는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한 누구 이름으로? 매수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럼 지금이 정상이고 정상아이가? 정상인데 이게 명의신탁이 되는 거는 매수인이 누구더라? 매수인이 누구더라? 수탁자더라라는 거야. 알겠어요? 매수인이 누구더라? 수탁자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데 그 매수인이 결국 누구다? 수탁자더라라는 거야. 그럼 신탁자는 따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3자간이 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매도인이 있고 신탁자가 있고 뭐
수탁자가 있잖아. 아마 이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 거잖아. 그런데 수탁자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계약의 매수인이 된다는 거야. 그럼 매도인은 누구? 요 있지 뭐. 요. 이 사람이 매도인이 아니라. 알겠지? 이 사람이 매도인이 돼보면은 이자가 명의신탁이 돼. 이자가 등기 명의신탁이 돼버려. 알겠지? 그럼 요로 뭐다? 요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은 거다? 매매가 있었고 등기도 위에 일이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놈이 뭐더라? 수탁자들을 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실권리자는 누구? 이 사람이지. 실권리자는 항상 명의신탁자야. 알겠지? 무슨 소리지? 그러면 이놈은 매매 계약의 매수인으로서 매매 대금이 지 도의가 남의 도의가? 당연히 이 사람한테 나온 거지. 뭐 매매 대금. 만약에 매매 대금이 이 사람 돈이라면은 이 약정할 이유 있나 없나? 없는 거지.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계약 명의신탁이야. 그래서 보통은 남편이 알겠어요? 와이프 이름으로 집 사놔라 하잖아. 그게 바로 뭐고? 이 케이스야. 남편이고 뭐고? 와이프인기야. 맞죠? 그 와이프가 매수해가지고 와이프 이름으로 등기하잖아.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불법이야. 이게 불법이지. 이 명의신탁인데 불법이지. 알겠어요? 불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를 놓쳤단 말이에요. 개한택했지, 인민법소행은.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탈세 목적이 없어야 되는 거야.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어야 되는 거야.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이 없어야 되는 거야. 소위 말하면 불순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봐주겠다라는 특례를 둔 거지. 그럼 불순한 목적이 있으면 남편이고 와이프면 불순한 목적이 있으면 불법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래야 된단 말이야. 배우자 명의로 물건 등기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의 한 유형으로서 불법이다, 합법이다? 불법인데 다만 알겠어요. 불순한 목적이 없으면 우리 실명법이 봐준다 하더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현실에서는 불순한 목적이 다 있나 없나? 있지. 근데 그 증명이 되나? 안 되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거다 이 말이야. 자, 요 정도로 용어를 익혀놓고 알겠어요. 실명법에 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고 주임법도 다음에 연결하면서 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시간에는 50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바쁘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읍시다.